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프레소 특강을 하는 홍원식 박사입니다. 심플하게 이지하게 터칭을 해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단순 명료하게 어렵다 싶은 것들은 아주 쉽게, 그리고 복잡한 것들은 통쾌하게 정리해내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에스프레소 사회 홍원식 박사입니다. 사회혁명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만에 사회를 정리해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사회혁명을 구가해 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3년 3월 30일에 있었던 소방직 사회시험 문제를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사회 공부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가보셨더니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평균이 몇 점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평균. 이번 2013년 3월 30일에 있었던 소방직 사회시험 문제에서 평균이 약 65점대입니다. 65점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합격을 목표로 한 분들이 맞은 점수치고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려웠느냐? 문제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65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회를 경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를 만만히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를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칩니다.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방대한 양의 사회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안도감을 가졌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도감 갖고 될 게 아닙니다. 사회는 순식간에 몸 안에 권총처럼 바로 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품 안에 있는 단검처럼 던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에 뭔가 있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자, 총평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평균 65점대라는 점에서 사회를 경시한 결과인 만큼 결단코 사회를 경시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총평을 드린다면 저는 2013년 3월 30일자 소방직 사회시험 문제를 세 가지로 총평해 본다면 이번에는 사회 삼국지인 법과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 경제편이 골고루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과 정치 편에서 총 8문제, 그리고 사회문화 6문제, 그리고 경제편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총 20문제인데 세 번째 총평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 전반을 골고루 당연히 이해하죠. 그러나 사회 전반 중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 몸으로 친다면 급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종격투기 선수가 경기를 하면서도 그 급소를 볼 수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저 자신이 이종격투기를 가끔 언급합니다만은 수원시 주최, 경인일보 공동 주최 국제 이종격투기 월드컵 조직위원장이 저였습니다. 이종격투기가 취미인데요. 생긴 것과 달리 이종격투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객관식에 아주 맞는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요충지 세 군데에서 무려 9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시민생활과 정치에서 3문제, 그리고 법과 정치에서는 시민생활과 정치에서 3문제, 그리고 사회문화 편에서는 인간과 문화현상을 이해해서 3문제, 그리고 경제편에서는 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에서 3문제, 이 세 파트에서 각각 3문제씩 9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략적 요충지 세 군데에서 무려 문제의 50%가 육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회를 평이하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게 전체 숲을 본다. 그러나 숲 속에서 핵심 골짜기를 집어낸다. 전략적 요충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역동적 사회, 이건 필수적 합격의 요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방대한 자료를 펼쳐놓고 내가 볼 때 아는 거다고 생각나서 찍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총 결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사회 삼국지를 짧은 시간 내에 정복하고 여러분들의 위치가 을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로 갈 것인가? 갑의 위치란 뭐죠? 공무원의 위치로 갈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눈을 감고도 사회책 전체를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죠. 눈을 감고 넘길 수 있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출제 문제를 보는 순간 초고속으로 찍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의 본질을 신속하되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예컨대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체가 누구냐? 무엇이 목적인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본질을 파악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수업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략적 골짜기, 전략적 요충지, 전략적 요새, 여기에서는 혼신의 몸부림을 쳐서 리모컨으로 TV를 누르듯이,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듯이 정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연마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한다면, 세상에 모두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단 한 명을 뽑는다 할지라도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엄청난 무기를 할 것입니다. 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 처분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부작위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네,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소방관이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하지 않았다. 부작위죠. 경찰관이 분명히 신고했으면 출동했더라면 살렸을 사람이 죽도록 방치했다. 부작위죠. 이런 부작위가 있는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에 이러한 문항 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위헌법률심판, 국가배상 청구 등이 나옵니다. 포인트는 누가 권리구제의 주체이냐이죠. 그래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주체이죠. 왜? 문제 시작이 행정기관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여서 정답은 당연하게 1번이 정답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자료집상에서는 해설을 상세히 해놨습니다만은, 그때 행정기관이 하고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런다면 정답은 당연하게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의 경우는 사법부가 또는 법원이 그런다면 정답은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소송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국가배상 청구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권리가 침해됐다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수단, 어떤 국가기관을 통해서 권리가 구제될 것인가의 문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평이한 문제, 정답 1번 1항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객관식 시험마다 꾸준히 출제되는, 어쩐 땐 많게는 서너 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경우가 이변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은 단순 통계 문제입니다. A국의 전체 인구는 100만 명, 15세 이상 인구는 80만 명, 경제활동 인구는 50만 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30만 명, 취업자는 45만 명, 실업자는 5만 명일 때 실업률은, 이걸 읽는 순간 여러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만은 10명 중에 두세 사람은 포기합니다. 왜? 복잡해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찍고 맙니다.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계 문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구구단을 애우듯이 공식을 애워놓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지 않습니까? 놀랍게 지문 속에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50만 명, 그리고 이것이 분모이죠. 실업자 인구 5만 명이 분자이죠. 곱하기 100. 그러므로 10%를 찾아야 될 것이고 사망이 정답이죠. 오늘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도저히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말합니다. 첫째,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를 신속하게 푼다. 두 번째, 애매한 문제는 절대 풀지 않고 남겨둔 자. 그리고 신속한 문제를 푼 뒤에는 정답을 정확히 체킹을 마치고 애매한 문제에 점검을 들어간다. 애매한 문제를 풀 때는 정리한다. 첫째, 문제를 읽어본다. 나머지 4개 또는 5개 항목과 관련해서 문제와 부합하는 2개를 뺀다. 즉, 문제에 부합하는 것이란 정답이 도저히 될 수 없는 2개를 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2개를 놓고 노려본다. 노려본 뒤에 묻는다. 둘 중에 누가 쟤들하고 친하니? 하고 탁 쳤을 때 직감적으로 친한 놈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린 놈은 정답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놈을 정답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애매한 문제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 도저히 모른다 라고 할 땐 정답을 저는 몇 번으로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전 제 아들들에게도 이걸 전수하는 비법입니다만,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문제 한 문제쯤 있을 것이겠죠. 그래야 정상이겠고, 물론 모든 문제 알면 더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모르는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요, 저도 수 없는 수천 개의 수만 개의 문제를 만들어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유명 대학은 제가 모두 모조리 특강을 했었는데, 문제 만들 때 좋은 문제, 난해한 문제는 정답 먼저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제자가. 그때 가장
안전하고도 마음이 안심되는 문제가 사망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 사망이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모르는 문제는 3번이라는 얘기가 여러분 원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상시 안에서 그 문제마저 포기하지 말고 오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내각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적의 용법은 아시죠? 와 같은 것이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절충형 정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포인트는 로크냐 몽테스키어냐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 형태와 관련한 포인트는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홍 박사를 레알 적중사에서 드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죠. 다름 아니라 정부 형태는 꼭 명심하라. 권력 분립 이론과 맞물려 가셔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권력 분립 이론에 두 분의 선두주자가 있으니 로크와 몽테스키에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 없다. 왜냐하면 로크도 우리를 모르고 몽테스키에도 우리를 모른다. 로크 철학의 핵심이 뭔가? 융합의 원리다. 융합이다. 몽테스키의 철학의 핵심이 뭔가? 독립의 원리다. 라고 포인트를 잡으면서 나갈 때에 로크적 용법에 의해서 나오는 여기서 의원내각제가 나오고 여기서 대통령제가 발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다 하는 것들은 뭔 소리입니까? 의회가 먼저 구성되고 나서 그 구성된 의회에서 정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의원내각제에서 이것이 의회입니다. 의회. 이 의회 구성원 중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이분들을 뽑아서 다름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죠.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니까 결론적으로 의회 중에서 다수파의 리더들이 행정부 강요를 겸직하게 되는 거죠. 겸직하게 되니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겸직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겸직하게 된 국무위원들은 애시당초 국회의원이니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권과 그리고 해임 건의권이 교차적 관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순수한 의원내각제는 아니고 의원내각제척이다 보니까 해임 건의권 제도 등이 존재하죠. 그런 측면에서 또한 국회에서 여러분 행정부를 컨트롤하는 방법 속에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특강 시간에, 이 객관식 시간에는 포인트 정리의 핵심을 둬야지 장황한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습관화됩니다. 객관식은 핵심을 찍고 이종격 투기 선수가 상대를 공격하고 빠지면서 다음 방어를 하든 공격할 것은 작전을 짜듯이 객관식은 간략하게 치고 빠졌는 측면에서 저는 포인트를 정부 형태가 나오는 순간 기억하라. 로크와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을. 그러므로 권력 분립의 구현장치가 정부 형태다. 권력 분립의 구현장치가 정부 형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쫙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런데 지금 2항에 있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융합의 원리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융합의 원리죠.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한테 해임 건의할 수 있다. 융합의 원리죠. 그러니까 모두 의원내각제, 순수 의원내각제 요소이죠. 순수 의원내각제 요소. 그런데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라는 1항은 한마디로 정답이죠. 왜냐하면 1항은 순수 의원내각제 요소인데 그것은 4항 제도로 변형되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부 형태에 관한 3번 문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략적 요충지다. 한마디로 정부 형태에 관한 것은 자다가 콱 눌러도 아빠가 엄마가 잠시 자고 있는 여러분을 깨우면서 질문해도 정답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정부 형태로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홍원식 박사의 에스프레소 특강에서는 단순한 정통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물론 제3의 정부 형태 이제는 신경 쓸 때가 됐습니다. 특히 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이런 것들의 용어상의 혼선을 바로잡으면서 나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번 문제 정리했고요.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좋죠.
4번 문제는 다음 그레이 괄호안에 알맞는 말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조건들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하락하면, 자, 이때 환율 하락이 키워드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하면 홍 박사 레알 적중 사연의 에스프레소 특강을 들은 사람들은 벌써 공격이 시작됩니다. 키워드 환율의 하락이 되면 수입하는 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어쩌어쩌하고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어쩌어쩌한다. 정리합니다. 환율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이때는 한마디로 달러라는 상품을 생각하라.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환율이 인상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객관식 자료에 상세히 이번에는 써놨으니까 제가 판서에서는 생략합니다만은 구두로 정리하면 환율이 인상됐다면 달러, 네, 1달러를 1,000원에 샀는데 인상됐다고 말은 달러 값이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1,500원 하지 마시고 그냥 2,000원 하세요. 그래서 1,000원에 사던 달러, 1달러를 2,000원에 사게 되었다. 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달러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리요. 그러므로 교환 조건상에서 한국 돈의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 환율, 지금 제목에서 환율이 하락했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럼 아까 여기서 친다면 환율 하락이란 2,000원에 사던 것을 1,000원에 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아하,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고로 교환 조건상의 원화의 가치는 절상됐다 이 말이죠. 원화 가치의 절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환율의 하락은 원화 가치의 절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딱 보는 순간 아하, 환율의 하락은 그런 수입업자에게 유리하겠구나 라는 말을 하면 되겠고, 또 환율의 인상과 인하 관계에선 상세한 피드백 기능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수입하는 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당연하게 하락하죠. 왜냐하면 미국 상품은 달러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하게 교환 조건상에서 달러 가격 자체가 지금 하락한 것이니까 원화 가치는 절상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입하는 미국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당연히 하락이죠. 근데 수출하는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하죠. 왜냐하면 원화 가치는 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로 정리한다면 전에는 지금 환율이 하락됐다는 소리는 전에 1달러짜리 상품이 지금 한국 돈으로 살 때 2,000원을 주고 샀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출하는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 자체는 어쩌겠습니까? 이 교환 조건상에서 당연하게 원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은 당연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제가 거기에 써놨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포인트 앞에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계시죠? 자, 내가 흔들리고 계시다 라고 하는 분들은 가닥을 잡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환율 상승이든 환율 하락이든 하나만 잡으세요.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기왕이면 여러분 국제수지편에서 국제수지 흑자가 애국적인 자세입니까? 적자가 애국적인 자세입니까? 1번 국제수지 적자, 2번 국제수지 흑자. 당연히 국제수지 흑자잖아요. 애국자 생겨요. 국제수지 흑자라는 것은 수출이 많다는 거예요?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수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수지 흑자인 수출이 많다는 것과 맞물려서 공부하시려면 수출업자에게 유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려면 환율이 올라가야 될까 내려가야 될까? 준비하시고 1번 환율 인상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2번 환율 인하가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3번 수출업자에게 물어보자. 준비하시고 4번 괴롭다. 하나 둘 셋 외우셔야 돼요. 홍 박사 레알 적중 사연의 에스프레소 특강을 들은 사람들은 찔리면 바로 나옵니다. 환율 인상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다시 한번 환율 인상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다시 한번 환율 인상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셔야 돼요. 한 번 더 환율 인상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국제수지 흑자인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려면 환율이 인상돼야 됩니다. 환율이 인상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원화의 절하를 의미해요. 얘기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냥 환율 인상의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고 외워두셔야 돼요. 외우치고 나서 심호흡. 왜 유리할까요? 수출업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외국에 한국 물건 팔고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수출하러 나갔을 때는 1달러를 가지고 팔았을 때 한국 가서 1,000원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돌아봤더니 환율이 인상됐어. 분명히 자기는 지난번에 왔을 땐 1,000원 받았는데 이번엔 달러를 가져왔더니 2,000원을 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됐어요. 수출업자한테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환율 인상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제대로 해두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술술 풀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환율 하락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면 정반대가 되는 거야. 그때는 수입업자에게 유리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다 그 말은 정반대로 수출업자에게는 불리하지. 그러니까 왜 환율, 자, 홍 박사 레알 적중사의 홍 박사 에스프레소 특강의 진술을 알려드립니다. 왜 환율의 인하는 수출업자에게 불리하죠? 다시 한번. 왜 환율의 인하는 수출업자에게 불리하죠? 명심하세요. 환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객관식은 학문이 아닙니다. 객관식은 훈련이며 마치 사격 선수의 사격과 같은 것입니다. 이종격 투기 선수의 이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환율 인상이 돼야 수출업자에게 유리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환율 인하는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거야. 왜?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건 환율 인상이기 때문이죠. 환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겁니다. 환율 인하는 수출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다시 한번 환율 인상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식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피곤해도 정답을 찍을 수 있고 졸려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사망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3번이 정답이 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죠? 네, 어려운 문제는 3번이 정답인가 봐요. 네, 너무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쉬어가는 문제죠.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 문제는 무엇인가? 원실가스, 핵폐기물 투기 문제, 그래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너무 낙심 마시라. 5번 문제. 5번 문제는, 지금 문제 순서가, 이게 6번 문제고, 5번 문제는, 그러므로, 낙심 방지용 문제네요. 5번 문제는 낙심 방지용 문제. 5번의 정답은 네, 2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 질적 연구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이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6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늘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포인트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양적 연구다, 질적 연구다에 대해서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적 연구다, 질적 연구에 대해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포인트는 방법 이론론이냐, 방법 이원론이냐, 이거예요. 방법 이원론이냐. 방법 이론론이 뭔 소리였습니까?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에 무슨 차이가 있노? 이런 뜻이 방법 이론론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이나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론론이다.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핵심은 뭔 소리입니까? 자연현상이잖아요. 자연현상은 뭔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일반 법칙이 꾸준히 준수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포인트는 여기에 두시는 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문제 포인트는 네, 지금 문제가 뭘 묻고 있습니까? 질적 연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그래서 홍 박사 레알 적중사회나 홍 박사 에스프레소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하루 만에 사회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아시면 돼요. 동전의 한쪽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른 한쪽은 몰라도 당연히 그 반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포인트는 질적인 것이죠. 그럼 질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보시는 바처럼 네, 방법 이원론적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은 구별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주관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직관에 의해서 한마디로 직관을 당연히 중시합니다. 직관주의적 측면에서 본다. 그리고 직관에 의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해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뭔 소리입니까?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에 어프로치시키지 말라라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과학적 것과 사회과학적 것은 독자적인 것이니까 주관적인 것이죠. 여러분 자연과학적일 때 객관적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질적인 것은 객관의 반대인 주관이다. 그리고 계량주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직관주의다. 직관적 통찰에 입각한 해석을 중시하는 막스 베버적 어프로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문제 포인트가 어떻습니까? 질적 연구와 관련해서 1항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지금 질적 연구를 찾으라는 소리죠. 일반적 가설, 일반, 제너럴에 가까운 것은 객관적 이론에 입각한 양적 연구인 것이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한마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개념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 주관적 통찰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과관계란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 어프로치에서 편한 것들이죠.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니 인과관계냐는 것들이 나온다면 정답은 누구다 이 말이죠. 양적 연구의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것은 지금 문제 포인트는 질적 연구를 찾으라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지금 양적 연구의 문제에 있다. 일반화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일반화된 법칙, 제너럴 한다. 아마 일반성, 예측 가능성, 객관성, 계량주의 이런 또 자연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실증적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수용하고 있는 양적 연구 방법 이론론, 객관주의, 계량주의, 실증적, 꽁트식 어프로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현재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이라는 주관의 개념이 어프로치된 것이 정답이 4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항이 정답이군요. 6번의 4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를 줬습니까? 다음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동차가 보편화됐는데 교통질서 의식은 부족하다. 아하, 물질은 많이 발달되었는데 지금 그게 되고 있지 않군요. 지금 정신이 못 따라오고 있군요. 그런 얘기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급속히 확산된 반면에 악성 댓글 역시 물질 문명의 고도의 발달에 비하여 정신적인 지체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런 것을 문화 지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하게 정답은 2항의 문화 지체인데, 참고로 이 문화 지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심호흡하세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 하나 풀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긴 풀었으나 안정적으로 풀었느냐, 불안한 가운데서 풀었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안정과 불안의 크나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나무꾼 밑에 있는 이 위치가 이 숲 전체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를 알면서 서 있는 자, 알면서 나무꾼에 누워 있는 자와 지금 등산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어느 숲, 어느 골짜기에 있는지도 모른 채 누워있는 자의 낮잠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지체가 정답인 건 분명하지만 도대체 문화지체가 어디에 속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인데, 이건 문화변동의 문제이다. 문화변동은 다시 내재적 변동과 예제적 변동 잘 따라가고 있고 여기까지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발명과 발견, 물론 발명은 1차와 2차가 나눠지고 그때의 문화변동이 외재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문화접변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문화접변은 내재적 변동과 달리 문화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변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단어는 변동이므로 접변도 변동이다. 다시 한번 접변도 변동이다. 접변도 변동인데 이 접변이 다시 자발적 접변과 비자발적 접변과 절충적 접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문화가 변동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 식민지나 이런 침략전쟁 등으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문화가 변동하는 것을 또 문화접변이라고 합니다. 물론 절충적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강제, 일부는 반강제 하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그러므로 문화 동안이 문화 저항이니 문화 융합이니 문화 병전이니 이런 것들은 내재적 변동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들을 마치 내재적 변동과 연결시키는 서술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무조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문화의 동안이 저항이니 유항이니 병정이 이런 것들은 바로 외재적 변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외재적 변동에서 이게 무엇이냐면 문화 접변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현상들. 그러면 이러한 문화가 접변돼서 외재적 변동에 의하여 문화가 변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A라는 문화가 B라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문화의 동화와 주로 비자발적, 강제적 문화 접변 시 나타나는 문화 저항. 우리가 일제차에서 했던 문화 저항. 네. 또한 측면에 있어서
A 플러스 B가 문화 동화에서는 A 플러스 B가 했는데 A로 가버렸다 문화 동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장이란 A와 B가 극렬하게 대립한다. 근데 문화 융합이란 뭔 소리입니까? A 플러스 B가 있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가 되었다. 문화 융합이 제3의 것이 되겠죠. 그래서 라이스버거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문화 병존, A와 B가 따로따로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문화 병존이죠. 그런데 이런 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이런 문화 동화, 문화 저항, 문화 융합, 문화 병존이라는 것들은 외교적 변동의 문화 접변의 결과물들이라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 출제 문제인 문화지체란 뭐냐? 이러한 문화 접변의 결과 나타나는 폐단 또는 부작용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것이고 이게 문화지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물질 문명은 고도로 발달해가는데 정신 문명이 또는 정신적인 문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화지체가 있는 반면 이게 오늘의 시험 문제고 반대는 기술지체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내 정신적인 종교나 학문이나 예술 등이 고도로 발달하는데 이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물질 문화의 지체 현상, 이걸 반대로 기술지체라고 하죠. 아노미 현상도 이런 마찬가지로 외교적 변동과 맞물려서 생기는 폐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화지체란 아노미 현상과 같은 선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7번 문제 정답은 이항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죠.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라. 그래야 안정적 수험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쉬어가는 문제이죠. 교환의 의의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죠. 교환의 의미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교환의 가장 기본은 경제에 있어서 화폐와 물건의 교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기본이지만 좀 더 원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 도매상권에서 감자밖에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감자를 시장에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주도 밀감하고 바꾸는 게 교환이죠.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동일한 감자 생산을 1년 내내 노부부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중에 일부를 남는 양을 가지고 가서 밀감을 가지고 왔을 때에 기본적으로 이 두 부부가 느낄 수 있는 엄청난 행복지수, 효용가치의 향상을 생각하면서 교환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분업의 조건이다. 그러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굳이 밀감나무 심을 필요가 없죠. 왜? 내년에도 감자 생산을 많이 해서 갖고 가면 분명히 귤이 와 있을 거니까. 경제 주체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제주도 분들은 감자를 안 심습니다. 왜? 자갈밭에 감자 심어보면 뭐해요? 열심히 귤이나 심자. 저 도매상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자를 보내올 거야 하고 교환 의존성을 이루어주죠. 재화 희소성을 줄인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재화 희소성. 도매상권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분들은 너무나 지금 귤이란 게 귀해요. 제사 때나 한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인데 희소성을 줄이죠. 왜? 감자만 생산해도 교환하여서 귤나무에서 딴 제주도 사람들이 감자 한 박스와 귤 박스를 바꿔 먹으니까 모두 맞는 말이죠. 이 양은 틀리는 말이죠. 이익의 양을 갖게 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한다. No. 한마디로 이익의 양을 갖게 하지 않죠. 이익의 양이 같은데 교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익의 양은 한마디로 산출하기 힘든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양자 간의 효용 가치는 극대화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이항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네,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자, 대한민국 천지에서 공무원 및 경찰 사회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지금 경제 안정화를 보는 순간 가슴이 떨립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말씀드립니다. 제가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무려 방대한 영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해설해보면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경기 변동,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실업, 금융정책, 즉 통화량, 재할인율, 지급 준비율, 이자율, 그런 뒤에 재정정책, 세금, 재정지원,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 아시죠? 국채 발행과 관련한 것들, 또 국제경제, 환율과 수출 수입, 그리고 이를 통한 수요 공급, 다시 물가 변동. 이 방대한 피드백 기능은 정리한다면 한 줄기 바람처럼 자유스러운 겁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말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투박하게는 고구마 넝쿨 걷어 올리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박사 레알적 중사회나 에스프레소 특강에서는 그 비법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 봐도 아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문제에서 지금 경기 침체, 경기 과열 나옵니다만은 아주 이 잣대 하나만 갖고도 이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경기 침체다. 뭐 침체를 먼저 쓰든 과열을 먼저 쓰든 어느 경우든 하나를 제대로 하면 좋습니다. 자, 경기 침체나 경기 과열 모두 다 간단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재고량. 재고량이다. 한마디로 물건과 화폐량. 이 둘을 놓고 다룰 때는 이걸 통화량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통화량이다. 통화량이라도 되는데, 한마디로 침체 시에는 뭐냐? 현재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과열이란 뭔 소리냐? 돈이 너무 넘쳐흐르고 있다. 지금 물건은 별로 없는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희소성이 더욱 강화되어가는 이 재고량은 얼마 없는데 통화량이 많아져 가니까 물건값이 계속 폭등하는 것이 지금 한마디로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인데 나머지 이 칠판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주옥 같은 내용들이 강물처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명심할 것은 뭐냐면 재고가 넘친다. 그 말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요? 재고량이 넘친다는 것은 공장에 창고가 쌓여있다는 소리였죠. 공장에 물건이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계를 돌릴 수 없어요. 돌릴 수 없다. 그 말은 여기서 뭐가 나온 소리입니까? 생기겠구나. 실업의 문제가 생기겠군요. 바로 이 실업의 문제가 자동 반사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자, 9번 문제 1항 경기 침체 시에는, 자, 그럼 경기 침체 시에는 어떻습니까? 세율을 인하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율을 인하한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화폐량이 지금 돈이 없어, 시중에.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므로 세율을 인하하면 결론적으로 시중으로 돈이 더 많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대출이 더 많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율 인하했으니까. 네,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세율 인하만 여기서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있습니까? 화폐량을 줄이는 모든 것들.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여기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경기 과열 시에는 긴축재정이다. 과열이 뭐이죠? 요 잣대 하나면 끝납니다. 경기 과열 시에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러면 긴축재정이라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풀면 안 돼. 그렇잖아도 돈이 많으니까 긴축재정 당연한 거예요. 돈을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긴축재정의 반대말이 뭔 소리입니까? 적극재정 또는 적자재정 이런 것들이에요. 긴축하지 않고 막 돈을 푼다. 적극재정 또는 적자재정, 세입보다 세출을 많게 한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쥐약입니다. 쥐약. 바로 적극재정. 그리고 어떻습니까? 흑자재정, 적자재정 이런 거 더불어서 여기서는 긴축재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 통화량을 줄이는 것들. 예를 들면 긴축재정. 그 다음에 좀 돈을 막 끌어들여야 되니까 흑자재정. 흑자재정을 해야 돼. 여기서는 왜? 돈을 막 끌어가야 되니까. 통화량을 줄여야 되니까 이자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그리고 재할인율 인상.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죠. 아시겠어요? 나가서 공개시장 조작은 어떻게 되세요? 국채를 지금 매입해야 될까? 매출해야 될까? 국채를 팔아서 현금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국채를 매각해야 되는 것이죠.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드리면, 네, 2항 긴축재정 맞고, 경기 침체 시, 네, 여기서는 재할인율 인하해야 통화량이 늘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재할인율 인하. 이렇게 지금 3항도 맞고 4항 경기 과열 시에는 지급준비를 인하한다. 경기 과열 시에 지급준비를 인하해버리면 그렇잖아도 통화량이 많은데 인하하면 더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정답은 4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번의 4항. 이것은 한마디로 물이 흐르듯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시 거시 경제를 넘어 국제 경제를 넘어 다시 국내 경제로 환류하는 피드백 지식이 자다가 일어나도 가능해야 된다. 그것은 가능하다. 왜? 법학박사 홍원식이 안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보시면 그 장대한 물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고요. 10번. 다음 중 문화의 일반적 속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건 문제 점수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문화의 속성 기본적으로 축적성, 공유성, 총체성은 좋습니다만은 문화는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보성이다 는 획일적 언어를 쓸 수 없죠. 마찬가지로 보수성 이런 말도 쓸 수 없죠. 문화는 보편성을 갖지요. 그런 측면에서 진보성이라는 이야기 불가능한 소리죠. 문화의 속성으로서는 정답은 1항.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총 2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우선 정리해 드려 봤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사회 삼국지,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파트 전체 속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골고루 출제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략적 요충지, 요새가 있다. 그 요새 중에 하나가 선거구제입니다. 선거구제. 선거구제 대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 지식이 당연히 돼 있는 걸 전제로 합니다만은, 자, 이 시간에는 지금 저는 서술식으로 판서하지만 시험장에서 적어도 이런 종류가 생각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홍 박사 레알 적중사의 에스프레소 특강, 사회 하루만 해도 해결할 수 있다. 사회 하루만 해도 합격선으로 올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비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부 형태 출제되면 존 로크와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이론을 생각하라. 그래야지 문제를 암기하지 않고도 술술술 풀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회책들이 하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선거구제와 대표제 문제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 뿌리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에는 말입니다. 휘그당과 토리당이라는 유명한 양당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은 영국은 보수당과 그리고 노동당으로 이제 그 영국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이런 영국은 양당제를 하고 있죠. 영국의 양당제. 근데 이런 영국의 양당제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란 개념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놀랍게 이런 미국은 영국의 많은 제도들을 배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제도, 즉 양당제라는 이 제도를 미국에서 그대로 도입을 해서 수백 년에 이르러서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이 양당제라고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 정치적 파워를 가진 정당은 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때 놀라운 결합 요소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다름 아니라 소선거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정리하면 에이브럼 링컨도 소선거구를 했어요. 그리고 루즈벨트도 소선거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 클린턴도 소선거구제요. 지금의 오바마 시대도 소선거구제입니다. 미국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이 소선거구제를 수백 년 동안 채택하고 있는 것, 그것은 양당제와 맞물리는군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틀에서 어떻습니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첫째로 이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이것은 1등만 당선되는구나. 1등만 당선되는군요. 이런 얘기죠. 1등만 당선되는 거예요. 1등만 당선된다. 그러므로 최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만이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수대표제죠. 다수대표제다. 여기다 다수대표제다라고 말하게 되죠. 다수대표제. 그렇습니다. 이 다수대표제와 관련된 소선거구제는 당연하게 다수대표제와 맞물리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소선거구제는 양당제하고 맞물린다. 양당제 하는 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서 책임정치가 구현되겠군요. 책임정치가.
왜 책임 정치가 구현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오바마가 집권하고 있어도 공화당이 무한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 무한히 공화당이 민주당을 방해하지 않느냐면 기본적으로 양당제 체제에서는 민주당 유권자와 공화당 유권자들이 분류되어 있지만 중간 계층의 중간의 정치적 의사를 가진 분들이 시소게임의 소위 헤게모니를 집니다. 이분들이 한마디로 이번에 민주당에 있으면 다음번엔 공화당으로 갈 수 있는 분명한 그런 파워그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 개 정당이 지속적으로 집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화의 두 번 연속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당제다면 전국을 운영하는 두 파워그룹이 둘 뿐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구의 잘못이냐, 이 정책 실패가. 나가서 무한 반대를 못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 정책을 다음 정부 때 내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뭐하러 무한 방해를 하니. 방해를 위한 방해를 일삼는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드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당제 하면 책임 정치를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안정되는 겁니다. 전국이 안정된다. 전국이 안정된다 이 말이죠. 네, 전국이 안정된다 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책들은 쓰고 있지 않지만 홍원식 박사의 레알적 중사 에스프레소 특강에서 씁니다. 출제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뭐하고 맞물리느냐? 평화적 정권교체. 평화적 정권교체하고 맞물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 안정. 네, 그렇습니다. 자, 소선거구제. 그러면 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후보자 선별이 용이하다. 후보자 선별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죠. 후보자 선별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한 명뿐이에요. 한 명뿐이다 말이에요. 그 선거구에 한 명뿐이야.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대표자와 대표자의 소속감이 강하죠. 우리 지역의 현안은 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어. 라는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자 간의 후보자 간의 유대감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감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소선거구제는 이런 측면에서 참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소선거구제의 폐단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다름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유대감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 또 하나, 선거 부정선거와 마찬가지로 다름 아니라 이 대표자의 소속감이 강한 것은 좋습니다만은 지역적 후보단 말이에요. 지역 출신, 연고지 출신, 지역 출신 후보, 이 지역 출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그건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그렇다 하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한마디로 대표자의 질적 저하 우려가 있다. 조금 심한 표현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해야만 대표가 된 건 아니지만 전문 지식이 딸리는 동네 출신의 후보들이 막 당선되어 버려요. 지역에서 막걸리 계속 외상으로 주고 카바레 빵빵 돌리면서 맨날 카바레 주인이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무상으로 돌리게 해주고 이따위 인간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게 소선거구제도 문제가 있어요. 실제 그런 국회의원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조폭들이 막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1등만 당선되는 거야. 그리고 2등 표부터는 어떻습니까? 네,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표가 그냥 가장 많이다. 최대로 많이 발생한다.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니까 양당 큰 두 개 정당만 되니까 어쩌겠습니까? 소정당, 군소정당 또는 정치적인 소수견의 정치적 반영이 어렵다 말이에요. 정치 반영이 어렵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뭐예요? 민주주의란 소수적 국민사도 중요하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하얀색으로 쓴 것들이 단점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또 발생을 하냐면은 한마디로 게리맨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은 가장 직역해버린다면 뭔 소리입니까? 선거구 조작이다. 선거구 조작이다. 이런 우려들이 소선거구제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하나만 더 하면 12가지인데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생각나는 거. 네, 생각나는 거. 그거 12번째 하나 써볼까요? 12번째 한번 써본다면 이걸 쓸 수 있겠죠? 또 이게 뭐죠? 무슨 국제기구죠? BIAS. 국제기구 이름 뭐죠? 이 국제기구, 뭐 하는 기구죠? 국제기구?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바이아스 현상이 생기죠. 바이아스 현상. 바이아스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바이아스 현상. 바이아스 현상이 뭐였습니까? 네, 다름 아니라 1등만 당선되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죠. 다름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바이아스 현상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는데 핵심으로 요약한다면 득표에서는 이겼으면서 의석에서는 지는 이게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 다름 아니라 바이아스 현상이 생기는 것. 다름 아니라 이제 보안 제도로서 비례대표제와 맞물리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비례대표제하고 결합을 해요. 비례대표제하고. 자, 비례대표제 하면 뭔 소리죠?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물론 광역의원 등도 있습니다만은 이 비례대표제, 지방자치도 있고 국회의원에 있는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상계 선곡으로 해서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의거하여 의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리한다면 이러한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 즉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어떤 한계 극복을 위해서였습니까?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지역 출신 후보자, 무식한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 인력들,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전문 인력들을 비례대표제의 이름으로써 소선거구제와 결합시키는 참 좋은 제도인데 결합하다 보니 발생하는 게 바이아스 현상이다. 1등만 고려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득표율에서는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에서는 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비례대표제와 결합하면서 바이아스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고로 이 비례대표제는 따로 또 정리할 문제이지만 좋은 비례대표제와 나쁜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비례대표제를 나쁜 비례대표제, 즉 악한 비례대표제의 위헌 결정에 근거하여 새로 태어난 그래서 2004년 총선거부터 접목되기 시작한 비례대표제는 선한 비례대표제다. 그럼 악한 비례대표제는 뭐냐? 1인 1표제를 말한다. 그게 뭐냐? 국회의원 후보 찍을 때 그것이 동시에 비례대표제 득표율로 연결시키는 1인 1표제는 위헌이다. 고 헌재가 판결한 바 있죠. 그러면 선한 비례대표는 뭐죠? 1인 2표제다.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무소속을 찍었어도 정당은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1인 2표제가 선한 비례대표제이죠. 이렇게 선한 비례대표제는 정말 합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한 비례대표제도 양당제와 결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바이아스 현상이라는 즉 득표율과 의석수가 모순적 구조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시험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장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선거구제를 설명했습니까? 다수대표제를 설명했습니까?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총 12가지를 설명했는데 저는 소선거구제를 설명했습니까? 다수대표제를 설명했습니까? 3번. 네, 애매하십니까?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홍 박사, 레알 적중사 에스프레소 특강에서는 하루 만에 사회를 해결해버리자는 구호로 사회혁명을 선언한 바 있는 홍 박사 강의는 전국의 유명 대학들, 고대, 연대, 성대, 이대를 포함하여서 유력한 대학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특강을 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뭘 설명했죠? 이 12가지는 1번 소선거구제에 관한 것이다. 2번 다수대표제에 관한 것이다.
3번 괴롭고 애매하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수업 시간에 늘 전곡을 찍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능한 분들은 조속한 합격이 있었고, 이걸 피하면서 내가 왜 따라합니까 하고 버티는 분들은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행복주권이 가정적으로 침해되었던 선례가 많아요. 한 번 더, 제가 지금 뭘 설명했죠? 1번 소선거구제, 2번 다수대표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이죠. 왜 그렇을까요? 소선거구제가 다수대표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뭘 설명하지 않았을까?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설명하지 않았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게 홍원식 박사의 사회강의입니다. 왜 설명하면 안 될까요? 설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 중심,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동전의 양면인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중심의 지식이 명확히 들어가 있을 때 중대선거구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괜시리 그걸 외우고 있는 것을 저는 기본권의 침해라고 말합니다. 그건 외우시면 안 됩니다. 소선거구제 다수대표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반대입니다. 반대 간단합니다. 한번 반대를 한번 해볼까요? 되나 안 되나? 2등에서 5등까지 당선됩니다. 군소정당 난립합니다. 전국 불안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영원히 안 될 듯이 일본 놈들은 40여 년 안 했습니다. 왜? 군소정당 이놈들이 계속 열린내각 만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좋은 점이 있다. 열린내각이 쉽지 않습니다. 후보자 선별이 곤란합니다. 개도 출마, 고동도 출마, 자라도 출마, 다 출마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올린 다 출마합니다. 그래서 선별 어렵습니다. 대표자 소속감 없습니다. 어차피 몇 명이 대표인데 누가 소속감 같습니까? 그리고 유권자 후보자 간의 유대감 없습니다. 부정선거 우려 여기서는 쉽지 않습니다. 왜? 결탁이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후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중대선거구에서는 대신에 질적으로 높아집니다. 왜 높아질까요? 간단하죠. 예, 지역 출신의 후보 말고도 전국적 위력 인사, 전문 인사들도 2등 행사에 5등 사이에 출마해서 당선되니까요. 사표는 최대한 줄어들죠. 후보자가 수가 많은 만큼 사표는 줄어드는 거예요. 당선자 수가 많은 만큼 사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군소정당이나 소수 의견도 정치에 반영되겠죠. 게리맨더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수많은 2등에서 5등까지 후보자들이 다 국회의원이 되는 마당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에서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더욱. 왜냐하면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에선 상대적으로 필요가 없는 이유가 전문 인력들이 2등이나 5등 사이에 끼어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안아야 이것이 헌법적인 것이, 이것이 고득점 전략인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홍원식 박사 스타일러스, 여러분의 새로운 사회혁명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뭐냐는 소리예요. 간단하죠. 자, 11번의 문제 포인트는 뭡니까? 나가 가지는 특징이다. 나는 2등에서 5등.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소선거구래. 선거비용, 오케이. 자, 하나 정리해 볼까요? 선거비용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선거비용은 왜 제가 항목에 쓰지 않았느냐? 노량진 사회선생님들 강의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큰 소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선거 비용이 적게 드느냐 많이 드느냐 이와 관련해서 소선거구제가 선거 비용이 많이 들까요? 대선거구제가 선거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리하면 애우기 좋습니다. 소선거구제입니다. 애우기 좋죠. 대선거구제가 큰 데니까 대선거구제 애우기 좋죠.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지금 홍 박사 스타일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가 선거비용은 적게 든다면 적게, 대선거구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때 설명을 출마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알 수 없는 소리인데 말이에요. 소선거구제의 선거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선거구가 조그마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돈 쓸 게 작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거 공용비용이에요. 선거 공용비용이란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들 국회의원 후보자 오면은 정책 공약집 전부 인쇄해야죠. 우편물 보내야죠. 또 프랑카드 해야죠. 포스터 해야죠. 이와 관련해서는 홍보해야죠. 이런 선거 공용비용이 소선거구제에서는 적게 들어. 왜 적게 들어? 후보자가 많아야 2-3명 뿐이잖아요. 대선거구는 왜 많이 들어? 당선자가 2등에서 5등 사이라고 말하면 후보자는 15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노량진 수험가에서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작으니까 후보자들이 돈 쓸 일이 작다는 말은 학문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홍 박사 레알적중사 에스프레소 특강에서 말하는 바 선거 비용의 문제는 소선거구제가 적게 든다. 대선거구가 많이 든다. 소소 대대 하대 명심할 것은 선거 공영비용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사항이 정답이죠. 11번에는 정답 4번. 왜 그럴까요? 보시는 바처럼 4번은 뭡니까?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진다. 그것은 중대선거구제의 것이죠.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는 대표성이 강하니까 전국이 비교적 안정된다 하는 것. 이것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총 12가지에다가 선거비용은 통합 정리했습니다. 선거비용은 선거 공용비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어서 12번 한번 볼까요? 다음 글에서 나타난 정치 사상 또는 사회 이론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잘 들으세요. 이걸 맹놓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실 때 정신을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사격장에서 250m 앞에 있는 그 소위 가늠자를 세우고서 탄착군을 제대로 형성시키면서 보듯이 사격선수가 사격을 하듯이 문항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2번 읽으면 그만큼 시간이 들기 때문이죠. 문항을 2번 읽으면 여러분 작전상 그만큼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럼 한 번만에 정리할 방법이 뭐냐? 자, 자연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라는 측면에서 존 로크나 로크나 루소나 모두 자연 상태에 관한 논의를 하죠. 그런데 인간은 불안정한 생명,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한 모든 이 포인트, 모든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고, 그건 자연권 전부양도설이네. 자연권 전부양도설. 토마스 홉스죠. 자, 국가의 복종이 키워드죠. 복종계약설. 그러면 토마스 홉스이죠.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말하고 있죠.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동물과 큰 차이가 없다. 만인이 만인상호간에 투쟁을 하고 있으니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권을 맡길 이유가 없다. 전부 양도시켜버려라. 누구에게? 군주에게. 그래서 그 앞에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자연권 전부 양도설이 각한 복종계약설이고, 이것이 토마스 홉스의 이중성이죠.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면서도 군주주권론을 지향하는 토마스 홉스의 이중성의 문제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문항을 읽으면서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골라라 했는데 모두 고른 것은 맞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자,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테크닉입니다. 자, 보세요. 문항, 기억, 사회 명목론, 사회 계약설, 사회 실제론, 사회 기초설. 그러면 디귿과 리을은 지워버리는 거죠. 첫째로 토마스 홉스는 사회의 실제성을 부인하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에 대한 성악설적 개념 속에서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동물과 같은 존재들은 자연권 전제를 해소해버렸는데 무슨 놈의 사회의 실제적 존재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의 유기체적 존재성을 인정하겠습니까? 부인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문제 푸는 방식의 포인트는 뭐냐? 사회계약설을 보면서 토마스 홉스와 맞물려서 항목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먼저 니은이 들어간 것을 동그라미 치는 거죠. 니은이 들어간 걸 동그라미 치니까 결국 남는 것은 1항과 3항만 남고 2번과 4번은 처음부터 지우고 보질 않는 거죠. 그리고 정답은 1항 아니면 3항이 정답인데, 그때 문항 보니까 1항은 기억과 니은, 그리고 3항은 니은과 디귿인데 디귿은 어쨌든 사회 실제론이 들어갔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뭘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도 문제 읽고 내용 파악할 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보다 보면 분명히 시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서 실패하는 겁니다. 시험장은 언제나 긴장된 속에서, 물론 떨리는 속도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 속에서 긴장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습관을 집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고시원에서 늘 현장감 있게 내가 현재 시험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문항도 여러 번 읽어내는 게 아니라 한 번 읽을 때 포인트 파악, 키워드 파악을 그때그때 해내시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계약론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답은 그러므로 1항이 정답이네요. 1항. 자, 이어서 대중사회와 관련한 문제 13번.
사회의 중요한 정책을 대중이 결정하고 주도하는 사회를 대중사회라 한다. 다음에서 대중사회 출현에 가능해야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포인트는 요인을 물어보고 있죠. 요인. 그래서 여러분 대중사회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대중들이 뭉친 거예요. 대중들이 뭉쳤다. 너나 할 것 없이 우와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뭉친 이 대중의 시작을 1789년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도 바스티유 감옥에서 죄수들의 파리 점령을 통한 여러분은 프랑스 시민 대혁명을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대중사회의 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선거니 의무교인이 경제발전 등이 나옵니다만은 요인이니까 정리한다면은 향락적 문화의 발달 그랬습니다. 이것은 대중사회의 하나의 폐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정답은 13번의 사망 유념해 두시고요. 예, 14번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다음의에서 기본권 중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기본권의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기본권이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책 10권이면 10권 모두 다 기본권을 찢어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서 흩어놨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아십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참았습니다만은 이건 수험생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본권은 물이 흐르듯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조문이 그렇지가 않아요. 한데 헌법 이론상은 이것이 적나라하게 쫙 정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음 편안히 하시고 자 먼저 모든 기본권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괄적인 것들 또는 총체적인 것들 총체적 기본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다름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목적.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두 번째가 다름 아니라 본래 의미의 본질상의 기본권인데 그걸 이름하여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자유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유권. 예, 자유권이다. 그리고 또 정리한다면 이 자유권의 내용들을 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권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 다음에 청구권이다. 그리고 참정권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때 포괄적 기본권이다.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 목적인가 했더니 또 수단도 있어요. 굳이 여러분께 한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포인트를 정리해드리면 이 목적이 뭐냐? 다름 아니라 인간의 존엄권이에요. 인간의 존엄. 그래 인간의 존엄을 열심히 찾았어. 근데 객관식 문화에서 안 보여. 그때는 누가 정답이냐? 행복추구권이 정답이에요. 행복추구. 이게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포괄적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본권, 누구를 떼든 당신이라는 기본권은 왜 존재하죠?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요? 라고 물으면 인간의 존엄을 위한 것입니다. 가 정답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생명권이라는 말 좋은 말인데 이게 우리 헌법상 인정될까?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까? 1번 명문화되어 있다. 2번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됩니다. 이유인즉슨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단의 측면이 뭐냐? 그 평등권이에요. 평등권. 모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그래서 이 신합의 평등으로 피력되는 이 평등권은 여러분 나중에 또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에서 또 기계적 정의, 배분적 정의 등으로 쭉 나눠지는 평등권. 그런데 이 자유권도 마음 편안히 하시면 돼요.
이 편안히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자유권은 다시 정신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그래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하고 내릴 수 있겠어요. 경제적 자유다. 정신적 자유는 다시 둘로 나눠져요. 뭐 그런 일이 다 있군요. 둘로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자유, 내면의 자유. 이 노란색이 겹치니까 내면의 자유. 또 정신적 자유가 또 하나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 그런 게 있군요. 네. 내면의 자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에 있는 정신적 자유. 그게 뭔 소리예요? 양심의 자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양심에 터잡고 있으면서 신과 피안에 관한 확신. 이것이 종교의 자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신과 피안에 관한 지금 내면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양심, 2번 종교의 자유. 그런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또 보편적 진리를 탐구하게 되면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가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개별적 표현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 나눠지는데 개별적 표현의 자유가 뭐예요? 그게 언론 출판의 자유예요. 그 언론 출판의 자유는 정확하게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자연인이 홀로 표현하는 것을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가요.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2인 이상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고 정신적 자유이기 때문에 법인이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언론사가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지. 언론사한테는 언론기관의 자유라고 따로 있어요. You understand? 네. 그런 뒤에 사회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1번 16조에 있는 프라이버시. 의 자유.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뭐냐? 경제적 자유의 대표는 뭐냐?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산권이죠. 인류 역사부터 시작된 기본권, 재산권. 이 재산을 갖기 위하여서는 어떻습니까? 다름 아니라 직업을 가져야 되죠. 그게 직업의 자유. 그리고 직업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공급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야 되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헌법 조문에 있는 모든 기본권 싹 정리된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물이 흐르듯이. 이걸 정리한 다음에 시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체. 2번, 객체. 3번, 요건. 4번, 한계. 5번, 침해 시 구제 방법. 다 나올 수 있어요. 3일도 연속 쓸 수 있어요. 이해가시겠어요? 가능합니다. 저는 노동자 출신의 법학 박사 홍원식입니다. 제가 물이 흐르듯이 이걸 정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더욱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법학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몸 나이나 마음 나이 빼고 말이야. 이 법적 나이 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20대 아들을 둘씩이나 두고 있는, 그리고 17살이 막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 이름 믿음, 둘째 소망, 셋째 사랑이. 네이버에 치면 제가 나오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나이에 이걸 물이 흐르듯이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더더욱 할 수 있다. 홍원식 박사 스타일, 홍박 스타일을 따라오면 가능합니다.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새 책 눈 감고 넘겨버리자. 한국의 역사가 생기고 대한민국 건국 위에 그런 약속을 여러분 앞에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같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눈 감고 새 책을 넘겨버리자.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 중에 하나가 기본권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객관식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시험장에서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초고속으로 이게 돌아가줘야 한다는 소리로, 그 초고속도 소리도 나지 않아요. 한순간에 샥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생존권은 뭡니까? 생존권은 대표적으로 헌법 34조 1항에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자유. 인간다운. 자, 포인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1번 인간이다. 2번 국민이다. 만약 인간이라면 외국인도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저 경남 울주군 언양면 평리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김보라 씨. 그리고 저 전남 한평군 대덕리 홍곡부락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김갑동 씨. 편안한 마음으로 충남 서산군 팔복면 호리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네, 직장 다니다 쉬고 계시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우리 변정수 씨. 준비하시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1번 인간이다, 2번 국민이다. 만약 인간이라면 애군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하나, 둘. 이때 하나, 둘 하는 순간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의 대표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데,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그 주체로 1번 주체가 인간이다, 2번 국민이다. 만약 인간이라면 애국인이 포함되는 것이요, 국민이라면 애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정리하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은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 생존권의 대표적인 인간다운 생활 권리 이후에 일하고 싶어요, 근래의 권리.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되는 게 뭔 소리입니까? 일하는 환경의 문제, 근로 환경의 문제가 있군요. 노동 3권 이런 게 정리되는 거죠. 네,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정리되고 나면 나머지 것들도 나옵니다. 여성의 부의 문제, 약자의 보호의 문제, 그런 뒤에서 보건의 문제, 목재 문제 나오다가 시험 문제 포인트는 5번에서 딱 서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환경권이죠. 환경권. 환경권. 사실 이 환경권이란 건 말이에요. 한국의 사회책들이 생존권 파트에서, 사회권 파트에서 출제하니까 따라가는 것이지만, 사실 이 환경권이란 것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적 기본권이에요. 그 출제위원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출제위원이 되면 환경권 주의해야 돼. 환경권은 대한민국 헌법전 편제가 생존권 파트에서 해놨지만, 사실은 환경권이란 것은 이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참정권 보장들에 앞서서 모든 기본권 보장에 앞서서 보장돼야 하는 전제적 기본권이다 말이에요. 이들 중에 하나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책들이 생존권 파트에도 넣고 있지만, 환경권의 그러한 성격 때문에 외국인이 원칙상 주체가 될 수 없는 생존권이지만 환경권은 외국인도 주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Understand? 그렇습니다. 그래, 환경권 보장이 없는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 소리입니까? 훈련소에서 가스실에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체류가스가 난무하는 훈련소 가스실에서 어야태야 우는 사람, 짐승 소리를 내는 사람, 벽을 긁는 사람, 부대장 욕을 하는 놈, 별놈들이 많은 그곳에서 무슨 양심의 자유가 의미가 있으며 학문의 자유가 의미가 있으며 재산권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기본권 보장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기본권 보장에 앞서서 보장될 게 하나 있으니 그의 이름 무엇일까요? 환경권이에요. 네. 자, 이놈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이 뭘까? 그 청구권은 뭘까? 저는 중요한 정리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제가 시간 내서 설명하지만 이건 순식간에 샥 머리에서 정리될 내용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청구권의 대표 선수 나와. 네, 안 나와? 나와. 그냥 나오라 했더니 나오네요. 그게 누굴까? 다름 아니라 청원권이죠. 청원권. 네, 옛날로 치면 신문고와 같은 것. 나에게 이런 의견이 있어요. 신문고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신문고칩니다. 이럴 수 있나요? 이게 청원권이에요. 네.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다름 아니라 국가배상 청구권. 네, 행정법과 맞물려서 계속 출제되는 국가배상 청구권.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국가배상 청구권. 이놈과 비교돼야 될 게 뭔 소리입니까? 형사보상 청구권. 그렇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그리고 또 하나가 붙어나가죠. 다름 아니라 범죄를 받았는데 피해는데 범죄 피해를 받았다. 이게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길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 안타깝고 눈물겨운 일이지만 칼을 맞았다. 갑이라는 사람이 칼을 맞았는데 누가 등에 꽂은지 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비가 없어. 이 사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라는 측면의 것이 범죄 피해자 국가 구조 청구권이니까 이것은 사회보장적 측면도 한편 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청구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참정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네. 간단히 정리한다면 참정권의 기본적인 틀은 간접 참정이 원칙일까요? 직접 참정이 원칙일까요? 무엇이 원칙? 하나, 둘, 셋.
간접 참정이 원칙, 대의제가 원칙이고 직접 참정은 보완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 대표적으로 가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네, 국민투표가 있고 국민투표가 있고 국민투표가 있죠. 네. 그런데 지방자치로 가면 어떻습니까? 또 주민 소환이 있습니다만 국민 소환은 없고요. 국민투표. 이 국민투표가 둘로 나눠지죠. 다름 아니라 레퍼런덤과 플레비지트로 나눠지죠. 그래서 필수적 국민투표와 정책하는 의무적 국민투표로 나눠지죠. 제가 이것들을 어느 세월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홍원식 박사와 함께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숲을 볼 수 있게 돼요.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보면서 그러면서 기출문제들이 출제하는 것들이 뭐가 나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걸 부를 때는 소극적 자유다. 소극적 자유다. 독일 말로 말하면 Freiheit vom Staat.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디있습니까? 생존권. 네, 다름 아니라 적극적 기본권이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청구권도 역시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면 특별한 성격을 갖습니다. 무슨 성격을 갖느냐? 이런 자유권들이 침해되었을 때에 발동해. 그래서 청구권의 동의어가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그러니까 여러분도 따라서 하자 보니까 다른 자가 들어가니까 학문적이지 않잖아. 그래서 책에는 뭐라 썼냐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그러면 청구권이 정답이에요. understand?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청구권의 주체는 외국인이 될 수 있는가? 청구권의 주체는 외국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앞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자유권 보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권에 앞서서 이 자유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청구권의 보장이 없다면 그 자유권 보장은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자유권의 주체로서 외국인이 당연히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면 마땅히 청구권도 외국인이 주체가 됨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생존권이 침해되었을 때도 역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면서 복합다사한 얘기들이 무엇가 나오든 간에 초고속으로 돌아가면서 그것도 고속도에 소리나는 속도가 아니라 소리 없이 쑥 돌아가면서 정답을 꽂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홍원식 박사. 하루 만에 사회 끝장낸다. 라는 각오로 사회혁명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본권 파트 나오면 걱정 마세요. 뭐가 출제되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 속에서 문항에서 말한 것은 뭐였어요? 지금 쭉 보니까 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그랬으니 정답은 다른 기본권 보장하는 성격을 갖는다. 정답은 사항이 정답이 되겠네요. 사항이 정답. 우리가 1항을 줬으니까 복지국가가 출현하면서 등장한 기본권이다. 그러면 생존권이 정답이죠. 국가애의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좋습니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국가로부터냐, 국가애의냐. 국가애의는 생존권이죠. 국가로부터. Freiheit im Staat. 국가 속에서 이러면 어떻습니까?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존권이고 국가로부터는 자유권이죠. 네, 그 다음에 소극적 포괄적 권리로서 성격을 갖는다. 명심하실 것은 제가 하나를 뺐는데 왜 홍원식 박사가 저 기본권은 강의하지 않고 있지? 라고 하고 있는 분은 벌써 합격의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고 이성문제 흔들리지 않고 효도만 열심히 하면 합격이에요. 그 사람은요. 건강문제 신경 쓰면서 내 이성에 흔들리지 않고 효도 열심히 하면 합격이야. 지금 어떤 분이 합격선에 와 있냐면 제가 기본권 하나를 빼놨거든. 요게 시험 문제야. 지금 소극적 포괄적 권리로서 성격을 갖는다. 포괄적이란 말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을 때 쓰는 것인데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자유권이고 자유권 속에서 포괄적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 신체의 자유입니다. 신체의 자유.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신체의 자유는 그래서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이 정신적 자유권 앞에 굳이 특화된 기본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다름 아니라 신체의 자유다. 신체의 자유는 소극적이면서 포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환경권 얘기했죠? 환경권에 보장이 없는 모든 기본권 보장은 의미 없다. 도대체
가스실에서 그대들이 누렸던 기본권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여성들께는 감히 제안드립니다. 훈련소에 가셔서 가스실 체험을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정말 쾌쾌한 매연 속에서 여러분이 누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바로 이 환경권이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적인 것이었듯이 신체의 자유 또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적인 것입니다. 즉 신체의 자유 보장이 없는 모든 기본권 보장은 의미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러한 홍원식 박사 얘기 앞에서 한국 사회책들이 함부로 쓰지 않고 있는 얘기를 뿐만 아니라 쓰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말씀을 드리면 신체의 자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체의 자유가 뭐냐? 신체의 자유는 긴 얘기 설명 없이 1초짜리 답을 정리드리면 훨훨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바람처럼 훨훨훨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자유가 신체의 자유입니다.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장 가져와, 그 말이.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영장 가져와. 내 가방을 뒤져보겠다고? 영장 가져와. 나 가야 돼, 이 말이. 그걸 더 간략히 신체의 자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바람처럼. 바로 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없으면 그 모든 기본권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너에게 한반도 전체를 자산권으로 주마. 마음껏 학문 예술의 자유를 하라. 진리를 탐구하라. 종교의 자유를 가져라. 거주의견의 자유라. 모든 걸 다 주마. 하지만 한 가지 기본권만을 제한하마. 무엇인가요? 좋습니다. 그 조건대로 하겠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제한하세요. 그래, 이 자를 관 속에 가두어라. 이 한마디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로 정리하면 신체의 자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기본권 보장을 포괄하는 포괄적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좋은 문제가 나왔더라면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였을까? 소극적이면서도 포괄적 자유권은 이라고 물었더라면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때 정답은 신체의 자유지만 신체의 자유를 정답으로 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는 온데간데 없지만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속에서 죄형법정제의 파생 원칙들이 나와 있었더라면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기본권 전체를 틀을 정리하면서 오늘 초에 이 얘기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사회 강의 속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전석에 있는, 그리고 한국 사회책에 있는 그 수많은 자유권, 그 수많은 기본권들이 제가 단 한 장의 책을 보지 않고도 쭉 정리했으며 이 얘기는 3일, 일주일 내내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신법 우선의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4번 정리했습니다. 15번 문제. 다른 사회의 문화체제의 접촉 또는 교류 과정에서 문화 변동을 초래하는 다음 사례 중에서 간접 전파에 당하는 것은, 이건 간단한 문제니까 풀죠. 2항. 일본에서의 한국 드라마 인기 열풍 그랬죠. 네, 이것은 간접 전파입니다. 예컨대 중국으로부터 목화 시절, 이것은 외부적 요인 중에 직접 전파에 속하겠죠. 네, 북미 체로키 인디언의 세코이아 문자의 발명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부적 요인 중에 1차적 발명에 속하겠죠. 중국의 한자를 착안해서 이두 문자를 만드는 것은 또 내부 요인 중에서 2차적 발명에 속하겠죠. 16번. 네, 그러므로 문화 전파와 관련한 15번 문제의 정답은 2항이네요. 자, 이제 여러분 또 계속해서 약방의 감초처럼 출제되는 것이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이죠. 아주 쉽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직장 다닐 때 내셨던 그런 국민연금 등은 사회보험이지만 생활 무능력 상태에 빠져 계신 안타까운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일방적으로 받는 대표적인 것이 공적 부조이죠. 여기서는 일부 자기가 부담하지만 이건 전혀 부담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이게 훨씬 크지요. 그리고 보장 범위는 여기 훨씬 많고 이 숫자가 훨씬 적겠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시간이 없는 만큼 이 순간에도 초고속으로 도표가 머릿속에 쫙 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6번의 정답은 사회보험이 포인트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수혜자 수가 적다. 공적 부조이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공적 부조이죠. 그리고 수혜자 부담을 통해서 재원이 마련된다. 수혜자 자기가 부담하니까 16번의 정답, 사망이 정답이죠. 네, 그리고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크다. 여기서는 일을 하지 않고도 받는 거니까 공적 부조이죠. 네. 자, 이제 17번 문제, 민주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해요. 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해서 적절찮은 것은 첫째로 아시다시피 아테네 민주정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것이죠? 아테네 출신, 혈통을 가진 성인 남자들, 18세 이상의 남자들만이 가능하죠. 18세 이상이지만 노예 안 돼, 외국인 안 돼, 안 돼, 안 돼. 여자친구 안 돼, 남자만 하죠.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자이자 피치자이죠. 그래서 민주적 동일성이 직접 민주제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동일성 원리가 구현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랑 직접 민주정치였다.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그 말은 뭔 소리입니까? 아무나 참여하지 못했다. 제한된 민주정치였죠. 그 다음에 중우정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한다. 중우정치 폐단이 뭔 소리입니까? 이 다수결의 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사망이네요. 부르주아 시민, 부르주아의 개념은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부터 보편화되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사망이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애매한 문제들이 계속 정답이 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원식 박사의 작은 힌트 기억하세요. 네. 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부할 필요 없어서 3번 찍으면 돼.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 민주정치에 관한 3번 정답,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저는 법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는 법학과 같다. 논리 정연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자신 있어. 인플레이션. 아무 걱정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기본적 개념은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의 기본적 개념은 복잡한 사회책을 던지세요. 대신에 에스프레소화된 홍원식 박사의 지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가시면 합니다. 인플레이션 하는 순간 이때 재고량 하는 순간 재고가 많다는 것은 실업자가 많겠구나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화폐량 이렇게 쓰는 거죠. 화폐량. 또 다른 말로 하면 화폐가 다른 말로 하면 통화량도 되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란 뭐냐? 이때 돈이 넘쳐 흘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물건은 별로 없는데 돈이 넘쳐 흘러 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무엇을 들이대든 된다. 이 인플레이션 대책의 핵심은 화폐량, 통화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할인율 떨어뜨려, 지급준비율 떨어뜨려, 이자율을 명신 떨어뜨려, 때로는 돈이 많이 나가게 하는 공적 부조 늘려, 사회보장 늘려, 또 지금 잘 들으셔야 제가 하는 말들은요, 돈이 많이 밖으로 나가는 지금 적자재정해, 그런 것들은 모두 쥐약입니다. 왜 쥐약일까? 통화량을 늘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대책은 뭔 소리입니까? 통화량을 줄이는 것들입니다. 지급 준비를 올려서 시중은행으로 돈 못 나가게, 재할인율 올려 시중으로 돈 못 나가게, 이자율 올려 돈 못 빌려가게 해. 그러면서 적자 재정하지 마. 흑자 재정에 돈 막 끌어들여. 세출을 늘리지 말고 세입을 늘려. 그러면서 나갑니다. 사회보장도 줄여. 돈 나가는 모두 줄여.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대책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것이 돼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곡선으로 정리한다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상으로서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을 말하잖아요.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물건값이 올라가죠. 물건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냐 그러면 공급자 측면이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요자 측면이니까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는 홍 박사 스타일의 이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번 우리 밥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경기변동, 환율, 물가 나오면 밥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항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1항은 문제는 잘 봐야 돼. 인플레이션은 그 요인에 따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수요 견인과 맞물려서 기역은 총수요 증가에 따른 경기 호황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경기가 호황돼야 되는 것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죠. 기업의 경우에 긴축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긴축 통화 정책이 뭔 소리입니까?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이니까 안정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니은은 총 공급의 감소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컨대 뭘 의미합니까? 원자력 가격이 올라갔거나 임금이 올라갔거나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니은의 경우는 공급자 중심이에요. 회사 사장 생각을 해야 돼. 고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소리는 지금 돈이 없어,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쩌습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이 필요해. 근데 긴축 통화 정책 써버리면 안 돼. 긴축 통화 정책은 지금 수요자 중심으로 있을 때에 비용 인상과 관련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때에 긴축 통화 정책이 맞는 것이지,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공급자 중심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즉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때 이 사장한테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 포인트를 내 인플레이션의 큰 틀을 이렇게 놓되, 자, 수요 견인이냐 비용 인상이냐를 구별해 가시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는 자료로 배포드린 자료에는 상세하게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에 관한 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설에서 썼듯이 수요 공급부터 거시경제, 국제경제라는 거대한 파노라마는 한 줄기 강물처럼 정리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번.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18번 정답은 사항이고요. 정부의 권한과 관련해서 이것은 쉬어가시란 문제로 보여지네요. 다음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정답은 당연히 국무회의죠. 여기서 명심하실 것은 감사원이 정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원이 정부입니까?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정부입니다. 헌법 제4장 2절 제4관이 감사원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정부입니까? 1번, 대통령 속에 정부가 있다. 2번, 정부 속에 대통령이 있다. 3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쭤보자. 자, 참고로 청와대 전화는? 네. 1번, 정부 속에 대통령이 있다. 2번, 대통령 속에 정부가 있다. 3번, 대통령께 여쭤보자. 한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헌법 제4장 제목이 정부예요. 그리고 제1절 제목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속에 정부가 있지 않고 정부 속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그게 중요합니까? 정부의 권한. 예컨대 헌법 8조에 나오는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했을 때 이 정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은 1번 정부에 있다. 2번 대통령에 있다. 3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쭤보자. 준비하시고.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청와대 전화번호는 하나, 둘, 셋,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으면 정부가 정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서도 위헌정당 해산 제소할 수 있거든. 언제? 사고나 거리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를 찾았더니 정부가 없어. 위헌정당 해산 제소권자는 정부를 찾을 수 없어. 대신에 대통령이 있어. 정답입니다. 대통령이 정답이지. 그때는 왜? 대통령도 정부의 구성원이니까. 오케이? 중요한 숲과 나무를 보는 위력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참 좋은 문제. 20번 문제는 외부 경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자, 강의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히 치면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 경제라. 과수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과수원에 복숭아도 있고 딸기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 과수원 덕분에 너무나 봄꽃은 만발하고 그러면서 백꽃, 살구꽃, 남발하는 그 만발하는 과수원 덕분에 동네 사람들 좋습니다. 옆에 찻집이 생깁니다. 드라이브 코스가 됩니다. 모든 분들이 좋습니다. 이걸 외부 경제라 부릅니다. 사실은 외부 순경제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외부 불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외부 불경제냐? 다름 아니라 세상에 그 좋은 과수원 뒤편에 빈 땅이 있었더니 언제부턴가 그 빈 땅에 토사견들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음습한 공두군 데서 개떼들이 짖기 시작하면서 개똥 냄새가 그냥
과수원을 덮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과수원의 옆에서 벌통으로 벌을 키우던 사람도 떠나고 찻집도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개똥 냄새에 개들은 때로는 그냥 개떼들이 말이야 줄이 풀려갖고 동네로 달려오질 않나 그냥 무섭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이게 외부 불경제입니다. 때로는 담배공장의 연기, 때로는 화공약품 공장에서의 배출하는 오염물질, 이게 전부 외부 불경제의 것들이죠. 이것들을 체계 해결하는 길은 외부 경제 포인트는 순경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이 생산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수원 집주인은 그거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생산할 양만큼만 생산하고 말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한계의 효용과 더불어 또 한계의 비용과 더불어 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과소 생산만 하고 말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외부 불경제, 예컨대 개떼를 풀고 있거나 개를 키우고 있는 도사견업자나 아니면 담배공장이나 화공약품이나 이런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물건은 조금만 생산해야 되는데 과대 생산하고 있다가 포인트예요, 여러분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외부 경제 과소 생산의 경우는 시장 균형 가격과 사회적 최저 가격 속에서 당연하게 사회적 최저 가격보다 시장 균형 가격이 높지요. 또한 지금 사회적으로 어떻습니까? 필요한 거래량은 더 많아. 보다 많은 복숭아도 필요하고 사과도 필요하고 딸기도 필요하는데 그 과수원 집주인은 그만큼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 균형 거래량은 실제 사회가 필요한 최적 거래량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왜? 현재 외부 경제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포인트는 과소 생산입니다. 홍 박사, 레알적 중사회나 에스프레소 사회 강의를 들은 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야 할 지식이고 이것들이 여러분 가슴에 간직돼야 될 지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면 외부 불경제는 반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둘 다 하다 보니 헷갈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를 정확히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수원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바처럼 시험 문제에서 가항은 비흡연자 A는 간접 흡연에 노출될 경우 불쾌감을 느낀다. 외부 불경제 문제이죠. 나항 B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하여, 잘 들으세요, 정원으로 인하여 많은 이웃사람들이 B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하여 많은 이웃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낀다. 이건 소비자들 입장입니다. 제품 C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으로 호수의 물고기들을 폐사시켰다. 이것은 외부 불경제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보는 바처럼 쫙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항을 쓰는 가에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 담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 뭘 의미할까? 외부 불경제는 명심하세요. 애우실 필요도 없어. 과대 생산되고 있다는 얘기는 생산량을 줄여야만 해. 생산량을 줄이는 길로서 지금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 공식이죠. 왜? 원가가 올라가니까 공급곡선이 어쩌습니까? 좌로 이동해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이어서 그리고 가항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러면 안 되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강화되죠. 왜? 최대한 외부 불경제 요소인 생산량은 줄여야 그것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보탬이 되는 것이죠. 나항. 나에서 생산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긍정적 외부 효과는 생산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소비 측면의 긍정적 효과이죠. 네. 그래서 2항은 정답이 될 수 없죠. 3항. 다에서 제품 C의 시장. 다가 뭐죠? 다름 아니라 다는 외부 불경제 파트이죠. 다에서 제품 C의 시장 균형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낮다. 이거 어떻습니까? 보시는 바처럼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험 문제에서 시장 균형 가격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식 속에서 시장 균형 가격과 더불어서 살펴보신다면 이 시장 균형 가격은 여러분 외부 경제 걸 그대로 애워놓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경제에서는 너무나 좋은 제품이 과소 생산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장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과소 생산이면 양이 작다 보니까 당연하게 균형 가격은 사회적 최적 가격보다 올라가 있지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외부 불경제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의 반대이죠. 반대가 어떤 것입니까? 시장 균형 가격이 사회적 최저 가격보다 낮죠. 그래서 이것은 사망은 정답이죠.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20번의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답 3번이네요. 네, 그러나 3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사망 정답이고. 4. 다에서 가도 외부 불경제, 다도 외부 불경제. 가다에서 담배와 제품 C의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거래량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큰일 날 소리죠. 자, 다시 우리는 외부 경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좋은 과일이 너무나 조금 생산되고 있어. 그러므로 시장 균형 거래량, 이것과 최적 거래량이 있는데 이 시장 균형 거래량이 너무나 작아.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래량은 더 많은데 더 생산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머릿속이요. 그러므로 외부 불경제는 어떻습니까? 반대이죠. 그러므로 외부 불경제에서는 시장 균형 거래량이 많아서 문제인 거죠. 과대 생산이 문제이니까. 그러므로 최적 거래량보다 시장 균형 거래량이 더 많은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 외부 불경제이죠. 아직도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두 개 다에 올려갑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하나를 정확히 잡으세요. 이런 말도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불합격을 낳는다. 그런 말이 있던가요? 네, 원식 박사 레알 적중사회 에스프레소 사회는 정리합니다. 복잡한 것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심플화시켜야 됩니다. 이지해야 됩니다. 난해한 것 쉽게, 그리고 카오스적인 것은 터칭시켜야 됩니다. 뻥 뚫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둘째로 전체를 보되 전략적 요충지를 파악해내야 됩니다. 넷, 명심하고 또 명심하실 것은 사회책 전체를 눈 감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들은 여러분들을 자료의 늪으로 빠뜨려서 허우적거리게 만들 것입니다. 평상시엔 아는 것 같지만 시험 전날 여러분을 난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험 전날 위대한 무기는 여러분 몸에 맞는 단 한 자리의 소총과 같은 전략적 무기입니다. 원식 박사 에스프레소 사회에서는 이것들을 해결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저의 동영상들을 파악하시고 저와 함께 위대한 사회혁명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